미리 연락드렸죠. 그래서 일단 1강부터 한번 해보는데 자 223페이지 가단락 우리 1단락인데 우리가 뭐 오모도 쳤고 이번 오모 컷이 뭐 어마무시하던데 그지? 아마 이게 현역 96 뭐 94면 N수생 붙으면은 1, 2점도 올라간다고 봐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육모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육모도 EBS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내신할 때 공부했던 작품이라든지 또는 뭐 내신 범위는 아니었지만 쌤이랑 공부했던 작품이 또 연계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한 번 딱 나오잖아. 그 수능에는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일단 EBS 한 번 더 뭐 지문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우리 풀 때 뭐 비문학 항상 뭐 시간 문제도 좀 있고 좀 본인이 이제 그 현장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못 넘어가지 못하고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문학은 피지컬이야. 그러니까 문학이 쌤이 뭐 지난주 수업했던 것처럼 약간 우리가 좀 이제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영역이라면 비문학은 뭐 그런 어떤 요령을 피울 수가 없어. 내가 이해를 하는 힘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학교 모의고 뭐 이제 비문학 수석 비문학 안 한다 하더라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본인은 먼저 읽고 풀고 쌤하고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자꾸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쌤이 그 주중에 문자 드렸듯이 내일은요 쌤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대체로 좀 가름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쌤이 다시 이제 한 2시간 반에 3시간 꽉 채워서 수업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주제통합 1강의 가단락인데, 일단은 요 지문이 또 이제 동양철학, 우리 사실 주제통합 하면은, 지금 자, 작년 수능 제외하고 요 주통 딱 나오고부터는 계속해서 주통으로 인문 철학 지문 나왔었다고. 작년에 좀 독특하게도 사회 지문이 나왔어요, 주통에서. 어쨌든 오늘은 이 주제통합 3가지를 할 건데, 1강이 지금 인문예술, 2강이 사회문화, 3강이 과학기술이에요. 오늘 맛별로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문 철학 지문 쌤 나오면 항상 뭐야? 범주화를 잘 시켜야 된다고. 입장, 주장, 관점들 파악하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특히 뭐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근 수능 5개년 중에 이제 한 2번 정도 나왔단 말이야. 동양 철학 관련해서. 그래서 뭐 또 나오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냐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 고대 중국에서 도가 사상은 노자, 장자 이런 것들 다 책이야. 그래서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 자 이후의 시대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해석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도가 사상이라는 게 우리 좀 다양한 해석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이 됐는지 왜 궁금해야 된다고. 그지? 왜냐면 다양한 해석이라는 요 단어만 보면 추상적이란 말이야. 항상 머릿속에 그래 얘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인가 요걸 다 띄워놓고 가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전한시기 우리 한나라 기준으로 어쨌든 자 우리가 삼국지 배경 그 이전의 한나라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노자라는 책이 도가 사상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었고 후한과 삼국시대에는 자 무위와 자연의 원리 사실 우리가 뭐 도가 하면은 무위 자연 요 원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윤사 고른 친구들은 바로 잘 아실 건데 어쨌든 자 그런 배경 지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문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알겠지? 어쨌든 무위와 자연의 원리를 정치 철학과 결합을 하려는 해석이 등장을 했다. 어쨌든 간에 자 위진 남북조 시대 또 흘러가서는 도나 무와 같은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논의도 전개됐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요 단어가 또 우리 비문학 빈출 워딩이기도 하고 우리 그 문학 뭐 내신 같은 거 할 때 존재에 대한 탐구, 철학적 인식 이런 거 우리 형이상학적 존재 뭐 대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관념이야. 추상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앞서 나오는 이제 이 봐봐 도나 무와 같은 존재의 근원 탐구.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을 탐구한다라는 요 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진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존재 근원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그지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들은 관념적인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빈출되어 왔기 때문에 붙여가면서 그지 내가 지금 이제 뭐 아까 뭐 이제 학술적인 어떤 이제 배경 지식이 아니고 이런 이제 빈출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있어줘야 된다. 그지? 응. 어쨌든 간에 도가 사상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런 해석이 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결합하려는 해석 요것만 놓고 보면 아직도 추상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직 완전한 구체는 아니기 때문에 요건 맛배기인 것 같고 아마도 흐름상 각 시기별로 어떤 해석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 문단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건데 이런 질문도 이제 필연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래 이런 학자들 그치? 해석을 전개한 이제 입장이라든지 학파 또는 사람, 학자들 이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왕필이라는 사람이 위나라 철학자야. 그러니까 위나라 철학자니까 요 위는 지금 우리가 삼국시대란 말이야. 삼국시 할 때 위초고 할 때. 그러니까 아마도 요건 지금 이제 무위자연, 그치? 정치 철학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 보자. 그래서 노자와 주역에 대한 주석이란 밑에 각주 같은 거 다는 거예요. 풀이 해설서. 도가 사상을 체계한 사람인데 그는 도를 우주 만물의 존재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도라는 것은 존재도, 그치? 변화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의, 그치? 개념이다. 이를 무의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존재와 변화의 근원인데 이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를 가져왔다 이거야, 그치? 보자. 무는 단순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 하면은 항상 뒤에 우리가 내용은 B가 중요하지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오답 어떤 구성의 패턴상 A 아니라 B 할 때 이 A 자리를 많이 장난친다고. 어쨌든 무는 없는 게 아니에요. 형체도 이름도 없어. 단순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형체나 이름 따위는 없지만은 만물을 낳는 근본적 실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실제로 한다는 뜻이야? 존재한다는 뜻이잖아? 맞아? 쌤 아까 없다면서요. 형체도 이름도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는 게 지금 아까 위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이제 우주 만물의 그 만물이라고 하자. 모든 사물인데 이 만물이 그냥 갑자기 퉁 하고 튀어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만물의 또 근원으로서 그치 뭐를 좀 설정한 거라고 무를 설정했다. 근데 사실 이 무라는 개념 봐봐. 무는 하고 이렇게 만물은 근본적 실제라고 했는데 이 무 위에 앞서 나왔던 이 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는 뭐였다고? 도란 말이야. 사실상 왕필에게 이 도라는 또는 무라는 것은 사실은 동의어 개념으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를 가져와서 그지 나는 이 무라는 것을 그지 도의 개념의 한 일부로 그지 내지는 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쓸 거야. 이런 개념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맞춰가는 게 만만치 않다고 인문예술적인. 인문 철학 지문이. 어쨌든 간에 형체도 이름도 없지만 단순히 없는 게 아니로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 이렇게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든 유의 존재 조건이 되는 절대적 원리이다. 그렇지. 무는 근본적 실체이고 절대적 원리니까 이거 도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개 더. 봐봐 여기서 지금 무에 또 상대어로 유가 나왔는데 유란 결국 있음이란 뜻인데 여기 사실 뒤에 존재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존재한다는 건 결국 위에 뭐야? 만물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정확하게 조금 더 층위를 좀 맞춰주면 도라는 친구는 만물의 그치? 근원이 되는 그치? 그리고 무라는 친구는 사실 요거 때 층위 범주를 맞춰주면 뭐의 근거가 된다고? 유의 근거 그치? 가 된다. 이런 개념. 이해되나? 어쨌든 그리고 이때 무란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그치? 형체 이름은 없지만은, 만물을 낳는 근본적인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치? 이런 설명까지도 덧붙였네요. 그리고 다시 그는, 왕필은
유는 무에서 비롯된다라는 명분. 그렇지. 유는 어디서 시작했어? 무에서 시작하잖아. 만물은 도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런 명제 문장을 통해서 세계의 생성 과정을 논리적으로 해명, 설명을 했고, 유는 감각적으로 당연히 이 만물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는 감각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성립, 즉 유 만물이 성립 존재하고, 그렇지. 변화하려면 조건이지. 그치? 이렇게 성립하고 변화하려면 그 바탕에 다시 뭐야? 이게 계속 같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장이 좀 몇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좀 길게 서술돼 있다고 할지라도 인문철학지는 층의 범정을 잘 맞추면 라이트지. 그치? 그래서 자, 결국 무가 있어야 된다. 같은 말. 따라서 그는 무와 유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죠. 당연히 자, 무는 자, 유의 존재,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유를 통해서 자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누구겠어? 무겠지, 무. 그치? 무 자신을, 도 자신을 드러내는, 여기선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도와 무에 의해 만물유가 드러나지만은 이런 만물을 통해서, 유를 통해서 뭐도, 무 또는 도도 자기를 실현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는 대립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라고 보일 것 같네요. 상보적 관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문단서 왕필은 이러한 원리를 삶과 정치에도 적용. 이거 항상 이런 빌드업. 1문단에서 던진 내용들이 결국에 2, 3, 4문단 가면서 떡밥들 던졌으니까 회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문단은 뭐라 했냐면 후한과 삼국시대에는 무의자연의 원리를 정치 철학과 결합하려는 해석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위나라니까 이거 삼국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밑에 뭐야? 정치 철학, 그치? 삶과 정치에도 적용했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 붙어줘야 된다. 물론 이게 좀 막 매끄럽다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길게 던져주고 뭐 전환 시기부터 사실은 이렇게 이 문단에 설명해주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가 없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그치 이르러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왕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주자 이렇게 서야 됐겠지. 실제로 사람이 썼다면 그래 썼을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져오고 붙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편집이 개 같은, 그치? 지문의 논리 구조가 좀 족 같은 그런 지문이야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는 무위를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또 무위, 그치?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인위적 간섭, 그치? 배제하고 본성의 일체를 맡기는 적극적인 무언가. 그래, 아까 뭐 무위, 자연의 원리, 정치, 철학, 결합 그대로 좀 회수하잖아. 던져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니까 왕필 아저씨 보니까 무위라는 것은 절대로 그치? 소극이어서는 안 돼. 뭐여야 돼? 적극적인 것이어야 돼. 그치? 근데 적극적이란 게 뭐냐 보니까 자연의 이치라는 것에 따라서 그치? 인위적 간섭을 배제하고 그치? 본성에 맡기는 뭐 이런 개념이네 그치? 자 보자. 즉 무의는 같은 말 앞뒤 그래서 하지 않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뭐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뭐야? 자연에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적극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안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지 뭐 하지 않는 억지로 하지 않는 억지로 하지 않음. 이런 뜻이. 자, 그래서 인간이 도의 원리에 조화되어서 스스로의 본성을 실현하는 삶의 방식이다. 다시 도의 원리에 지금 뭐 되었다고? 조화되었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도의 원리에 조화되었다라는 말이 결국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이런 지금 만물을 구성하는 지금 이치 근원적인 거지. 법칙 도리 이치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맡기는 거야.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그치? 그 다음에 스스로의 본성을 실현. 그래, 스스로 본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실현하는 거야. 이기적인 걸 배제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삶의 방식 하나 지금 설명해줬네. 맞지? 자, 그러면 특히 정치에도 그래, 바로. 이제 뒤에 삶에 이제 적용한 얘기 끝나니까 정치에서라는 얘기를 붙여주잖아. 그치?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야 된다고. 자, 다음.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정치에서 군주는 쉽게 해서 왕은
인위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기보다는 도에 따른 질서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며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 어쨌든 간에 결국 이런 지금 무위라는 것을 누가 군주가 잘 뭐해서 캐치해서 파악해서 이해해서 백성들 역시 그치? 무위를 뭐 할 수 있게끔 실천할 수 있게끔 그치 뭐 하라고 토대를 바탕을 뭐 마련해줘 그치? 그게 군주 역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도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 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물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어때야 돼? 그래 자연의 이치에 따른 인위가 배제가 된 그치? 스스로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치? 군주라는 사람이 그치? 나라 통치하는 틀을 만들고 규칙 만들고 하는 그 사람이 롤을 잘해줘야 된다. 이해되나? 그래서 이러한 그의 생각은 육아의 명분론과 유사한 원리로 해석이 되더라. 아까 육아니까 유학, 성리학 이런 것들 유사하듯.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도가 사상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또 다른 어떤 학문이라든지 그치? 이념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구나. 그다음에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라고. 그렇지. 그래서 군주가 할 역할, 백성이 또 할 역할, 또 신하가 할 역할, 그렇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 부모는 부모가 자식은 자식아. 어쨌든 간에 그리고 왕필은 도의 원리에 기반한 통치가 공자가 말하니까 또 뭐예거든? 유가 또는 유학 같은 거 떠올리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육아에서 말한 무위이치, 즉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다스리는. 그렇지. 결국 도의 원리에 기반한 통치라는 말이 결국 뭐 하는 건데? 무위를 기반해둔 통치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억지로 하지 않음이라는 무위, 그치? 그러면서도 다스리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무위이치, 그러니까 무위함으로써 그치? 통치하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 이가 서이자야. 이로써, 그로써 이런 거. 어쨌든 육아의 또 개념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치? 그리고 이 육아에서 말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상적 정치 형태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실현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통치는 외부에서 강제하는 법률 규범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도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다. 왜? 무위가 적용된 거니까. 그치? 인위적 배제 없거든. 아니, 본성에 맡기면 자기 이치에 따르는 그런 삶이죠.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당연히 명문화된 규율에 의해 유지되는, 그치?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명문화된 규율, 법이나, 그치? 앞에 나오는 규범, 얘네들 얘기하는 거겠지? 얘네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이 도의 이치를 다시 내면화하고 자발적 행동. 다시 근데 얘네 구성원 개개인이란 결국 넓게 구성원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엔 누구 얘기하는? 그래 군주가 이제 무위의 어떤 법칙을 통달해서 이것을 이제 통치 이념으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들 다스리는 백성들 역시 무위의 어떤 이제 내면화가 가능해질 것 아니야. 그치? 구성원 개개인들이 도의 이치 내면화, 다음에 자발적 행동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위이치라는 것이 육아에서도 말하는 이상적 정치 형태인데 이걸 도가에서도 그렇지 왕필이라는 사람이 좀 더 이제 구체화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고. 다음,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 기반을 위해서 육아의 정치 이념과 도가의 무위 사상을 융합하는 독창적 사회, 그렇지 이런 것들, 그렇지? 무위이치가 아니라 육아적 사상. 자, 그래서 어쨌든 후대 또 성리학에도 영향을 또 주었대요. 그다음에 왕필의 사상은 도가의 형 이상학적 기반을 명확하게 하고 도와 현실 정치 관계를 새롭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 좀 거창한 지문이었지만은 1, 2문단이 그지 완전히 킥이었고 거기에서 승부를 못 봤다면은 이렇게 좀 범주화 못 시켰을 겁니다. 어쨌든 인문철학 지문 제발 층위 좀 맞추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나 지문 읽을 건데 나도 어쨌든 또 도가 사상 얘기할 거거든요. 한번 가볼게. 자, 그래서 곽상이라는 사람은 이제 진나라 철학자래. 그러니까 자, 아까 우리 왕필이
위나라 철학자. 곽상은 지금 진나라 철학자니까 또 이후의 사람인 것 같네, 그치? 시기상. 어쨌든, 장자 수업을 통해 역시 또 도가사상을 독자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인데, 그는 장자라는 요 책, 핵심 사상인 재물론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자, 이 재물론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자, 곽상이라는 사람. 일단은 이 장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 재물론이란 보자. 만물은 존재 그 자체로 우열이 없어. 자, 그 말은 우열이 없으니까 뭐야? 다 평등하다, 그치? 또는 동등하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자, 만물이 자 모든 사물이 도 앞에서는 뭐 차별이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함 생과 사 같은 구별이 만약에 있더라면 그것은 뭐 상대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간에, 자, 재물론이란 우열 없어.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차이가 난다면은 그건 상대적인 것이야. 그치? 즉, 인간이 설정한 가치나 규범은 인위적인 구분. 그렇지. 상대적인 것도 결국에는 인위적 구분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는 성질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뭐가 없다고? 우열이 없어야 된다고. 즉 여기서 똑같은 말 한다면 뭐라고? 그 자체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얘기. 그치? 그래서 그 자체로 동등한 가치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어쨌든 밑에 곽상은 이러한 재물론 사상을 이어받아 모든 존재가 절대적 기준에 의한 위계, 다시 위계가 뭐야? 위아래 관계예요. 그치? 상하 관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위에 우열 없다 이런 뜻이야. 맞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번쩍해야 될 게 일단 우리가 주제통합 지문은 화제는 같지만 관점이나 입장, 이론 따위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도가사상으로 지금 이제 묶여있다면 그리고 이제 왕필의 사상과 곽상의 사상을 지금 비교를 할 것인데 아까 우리 왕필은 기승 다 전부 다 뭐로 출발했다고? 다 무 또는 도에서 출발했다. 절대적 기준, 근본적인 이제 뭐 원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결국 자 봐봐. 모든 존재가 절대적 기준에 의한 위계가 없어. 각자의 고유한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지닌 독립적인 실체다라고 보았다는 것은 출발점이 다 뭐하다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봐봐. 만물이 조물주나 근원적인 무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이미 뭐야? 그래, 벌세스 왕필 번쩍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뭐 인문철학 지문 학자들 여러 명 나오면 그치 비교대조하기 마련이거든요. 공차 딱 떠올리고 그래서 무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만물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고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후대에 뭐야? 독화론이라고 불렀대.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독화, 우리 사실 독자는 많이 본 한자예요. 어디에서? 문학에서. 독자 뭐 고독하다. 홀로 독자. 그리고 화는 우리 또 문법 할 때 많이 써. 우리 변화. 그치? 뭐 음운 변동 중에 우리 뭐 교체 같은 거 할 때 화자로 끝나는 개념을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변한다고 뭐 없이 그래 무 같은 절대적인 기준 없이 그치? 그 만물이 뭐야? 스스로가 생성, 그치? 그 다음에 변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나?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에서 그것이 왕필하고 반대됐다라는 걸 떠올렸다면 매끄럽게 읽힐 것이고 문제 풀 때도 막힘 없을 것인데 그런 사고 없이 그냥 읽어내려가면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지문 왜 읽냐라고 물어봤을 때 뒤에 나오는 붙어있는 문제들을 좀 풀기 위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지문은 분명 우리가 뭐 이해를 하는, 그치? 뭐 이게 좀 이제 뭐 중요하지만 이해를 왜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결국 문제 푸는 데 일단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은 계속 좀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돼. 자, 어쨌든 간에 독화론에 따르면 존재는요, 자, 만물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편의상. 타자나 인과적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내 말로 바꿔보면 홀로 변화해서 자신의 본성을 완성해 나간다. 이게 뭔데? 결국 스스로 원리에 저절로 생겨나고 변화하는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는, 자, 곽상은 세계를 역시 또, 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A 아니라 B,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래.
그러니 이 세계에 뭐가 존재하겠어? 만물이 존재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 세계가 변하니까 이 만물도 변하는 세계에 맞춰서 뭐 한다고? 변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규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왕필이 말했던 도, 그치? 또는 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맞지? 고정적이라고 부르는, 절대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아까 얘기했던 그치? 자, 속에서 자기 본성 성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 실천이 필요하더라. 그치?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 자기를 뭐 해가는데 맞춰가 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니? 어쨌든 간에 무와 같은 그치? 좀 절대적인, 그 다음에 뭐 근원적인, 고정된 요거는 없어. 맞지? 스스로 존재하고 변화. 다만 앞서 또 이제 자 붙은 내용이 하나 있다면은 세계가 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자, 이 세계란 또 이제 작게 쪼개면 시대와 상황일 거예요. 어쨌든 이 시대 상황에 맞게끔 자기 스스로를 그지 맞춰가야 된다. 맞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찰하고 조화라는 게 그지? 그럼 맞춰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인문철학 지문은 층이 그지? 같냐 다르냐 제발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범주화시키는 거 당연히, 그 다음에 내 말로 표현해보기, 그지? 또는 상대어, 그래서 말하는 상대어는 뭐 서술 범주라든지, 그치? 또는 뭐 우리가 이성과 뭐 감정이라는 객관과 주관과 같은 상대적 개념어들이 나오게 되고 상대적 진술 나오게 되면 빠르게 캐치해 보는 거, 그치? 요런 거 좀 잘해주셔야 돼. 어쨌든 간에 자, 선 밑에 곽상은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서 왕필의 이론론적 세계가 그래서 가글을 만약에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를 한다면은 왕필의 이론론적 뭐 도가사상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일원이란 결국 뭐야? 하나로 다 귀결된, 하나에서 다 파생된 이런 뜻 아니겠어? 도남부.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했다고? 우리 곽상은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왕필이 주장한 유는 무에서 비롯된다라는 해석이 세계의 다양성과 개체의 자율성을 뭐한다고? 간과 요거 좀 중요한 문장 같은데, 자 이런 걸 읽으면서 너희가 좀 바로 뭐 해야 된다고? 층이 같은 그지? 자, 층이가 같은 다른 표현으로서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세계의 다양성이나 세계가 뭐하기 때문에 곽상 입장의 세계는 변하거든. 그지? 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뭐야? 도에서, 무에서 다 하나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보면은 다양성 인정 안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 개체란 여기서 만물을 가리키는 거라고. 맞지? 자율성.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이런 속성을 저거 간과 너무 빼먹은 것 아니냐. 사람 족병신을 본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왕필의 무이론론, 그래서 무라는 것, 그치? 라는 것이 전부 다 이제 파생되는 것이었는데, 자, 이 무이론론이 모든 존재를 단일한 근원에, 단일한 근원 결국 뭐야? 무나 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유래한 것으로 본 반면에, 박상은 다시 모든 존재는 단일한 근원, 즉 무 따위로 환원될 수가 없다. 그치? 왜? 다 개별적인 거지. 또 원리에 따라서 그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로 비결이 안 되는 거야. 되돌아갈 수 없다. 다음에 존재들은 각자 본성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존재 만물 자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그치? 이것도 계속 같은 말 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는 물을 절대적 실체라기보다는 자 그러니까 물을 또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근원으로서 고정된 질서로서 그치 존재하는 이 무가 아니고 이 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절대적인 실체는 아니고 우리 만물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관계 맺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배경 정도는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그지 만능으로 그지 모든 것이 파생된 어떤 시작점 출발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라는 게 과학상의 입장. 어쨌든 무라는 것이 그치 자 만물의 존재 어떤 원리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다만 이 만물이 스스로 존재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한다고 이게 본성 실현 또는 관계 형성의 뭐가 된다고 배경이 될 수는 있다. 이게 자 깔려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존재 변화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뭐야 만물을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근원적인 진리 법칙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라는 게 과학상의 입장.
다시 왕필은 어떻게 봤다고? 아니야. 예? 전부 다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에서 출발했어.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따라서라는 문장 나오면 정리해요. 앞뒤가 똑같은 말. 그래서 그는 존재의 본질은 하나의 통일된 실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도 이것도 봐봐. 결국 이 존재의 본질이란 우리 만물의 그지였던 자 본성, 그지? 이라는 것은 무라는 그지 하나였던 실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 거야. 그치? 각 존재의 삶과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개별성,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개체들 또는 만물들 사이사이에 그치 드러나는 차이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야. 결국에는 존재의 본질이란 개별성과 차이성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모든 걸 하나로 다 보려는 거지 그런 어떤 제 입장은 잘못되었어. 그리고 도 또한 다시 근원자 또다시 고정된 근본 실체라기보다는 존재들 간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자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돼. 사실 요 무나 역시 또 이제 이 곽상이 보는 이 무나 사실 요 도도 비슷한 것 같아. 같은 말이지 이것도. 존재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용성. 그지?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 본성 실현의 배경 이거든요. 어쨌든 도나 무는 같은 동요로 봐도 상관없어.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도 역시 그치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고 우리 인간 존재 내지는 이 만물이 본성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의 배경 정도는 돼. 라는 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곽상의 사유가 도가 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재물론 중심으로 자율성, 다양성, 그리고 고유가치, 그치? 개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가치 강조를 자율성, 다양성, 고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강조함으로써 자신만의 어떤 이제 철학책을 형성했고, 그리고 그의 사상은 또 성리학의 이 개념에서 아까 우리 왕필 아저씨도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었거든. 여기 곽상도 성리학 영향을 주고 공 이렇게 딱 띄운데 도가의 존재로는 육아의 또 도덕적 질서와 결부해서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쨌든 간에 또 도가와 그치? 육아의 또 합친, 그치? 뭐 이제 사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또 되는 어떤 바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곽상이 물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배경 조건 정도로 이해한 점은 또 불교라는 또 다른 종교에서의 그치? 다른 사상에서의 이 이론, 개념하고 또 맥이 닿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자 불교, 육아의 전개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후대 명청시대의 철학에서는 그의 사유가 개체의 자율적 실현과 내면의 성찰을 중시하는 실천 철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곽상 철학은 또 더 나아가 현대 다원주의적 사회 통찰, 그 다원주의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치?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사회에 또 메시지를 던지는. 그래서 중국 고대 철학이지만은 현대의 어떤 이제 이 상황에도 그치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개성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사실 마지막 단락은 앞서 나왔던 뭐 이제 왕필과의 공차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치?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봐서 워밍업 하기엔 딱 괜찮은 질문이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자 내가 뭐 인문 철학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야. 제발 여러분들이 생각 사고하는 힘을 좀 길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당장 이제 6모부터는 이제 뭐 오모야 이제 우리 학교 이제 우리 누구하고만 우리 현역들하고만 승부 친구들하고만 승부 봤으니까 그렇게 긴장도 안 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 또 내신도 막 끝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좀 풀리는 상황도 있을 건데 한 달 남은 6모는 그러지 않을 거거든. 이제 소통에 우리 학교 친구는 아니더라도 제발 본인이 읽고 풀어보고 수업 듣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주제통합 2강 4회 파트인데 조금만 쉬었다. 자, 주제통합 2강 우리 사회 관련된 주제통합인데 자, 2강 가지문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 1문단. 타인에 대한 힘과 영향력의 근원으로 사회활동에서 다양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자본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어쨌든 자본의 지금 정의를 좀 주면서 시작을 했거든. 자, 어쨌든 이 자본이 하고 뒤에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다. 어쨌든 힘과 영향력 근원인 자본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그럼 다시 상은 여러 형태는 구체야 추상이야? 네? 여러 형태라는 말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 추상적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뭐로 존재하는데 궁금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 보니까 부르디와라는 사람이 부르디외야. 자 세계화를 기득권 세력이 지배력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세계화를 좀 정의를 했네요. 기득권 세력의 이제 자기 어떤 지배력 유지 및 확장. 그래서 세계화로 인해서 이 자본을 바탕으로 한 세력 간 위계가 다시 또 위계 아까 내가 뭐라고 위아래 관계, 상하 관계 강화됨으로써 불평등 구조가 심화된다고 봤다가 어쨌든 간에 세계화로 인해 자본을 바탕으로 한 세력 간 위계가 강화되고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어쨌든 세계화는 지금 이런 불평등 구조라는 문제의 원인이 되겠네. 그치? 근데 그 중간에 봐봐. 자본을 바탕으로 한 위계관계가 강화됨으로써 불평등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자본이 그치? 어떤 형태로 존재해서 이런 세계화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강화시키는데 왜 궁금해야 되지 않아? 그치? 자, 다음. 이때 그는, 자, 우리 부르디웨는 자본을 돈 또는 돈으로 즉각 전환 가능한 경제자본, 그 다음에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인 사회자본, 우리 인맥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 개인이 보유한 문화적 지식, 기술, 교육 및 문화적 자산인 문화자본 이런 것들이 있어. 물론 자본의 지금 여러 형태의 지금 구체적인 사례들인데 여기서 그리고 상징 자본으로는 나머지 지금 자본들은 앞에 무슨 자본 설명 다 붙여줬는데 상징 자본은 지금 따로 안 붙여줬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상징 자본은 이제 문장을 바꿔서 그렇지 얘만 단독으로 지금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보자. 어쨌든 소유한 자본이 세간 현실 세상이라고 하자. 로부터 인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본으로서니까 이거는 지금 조건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은 상징 자본이라는 걸 가질 수도 없다. 할 수 없는 거지. 그치? 조건 미성립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명예, 권위 등과 같이 명예, 권위, 뭐뭐 등과 같이 뭐뭐처럼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뒤에 놈의 예시거든? 그치? 그래서 명예, 권위, 당연히 네가 어떤 명예를, 권위를 지녔다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발휘될 수 있는 힘일까? 아니거든. 그래서 얘가 인정이 되었을 때 가능한 상징 자본이 예로 명의, 권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 가치가 어쨌든 자본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뒤에 지금 예시. 어쨌든 보이지 않는 상징적 가치가 자본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부르디웨는 이 상징 자본이 근데 어디에도 국가 간 관계도. 그렇지. 사실 내 생각해봐. 우리 약간 그래, 좀 굴욕적인 얘기지만 미국하고 우리가 상대가 되겠나?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요. 그리고 국력도 강한 나라라고 한다고 자, 근데 그런 힘 척도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래, 국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그지? 그 우리나라만 인정하니? 아니야. 일본도 중국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여타 다른 나라들이 그지? 미국의 어떤 강함 다들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씨바야 금리 올려주라도 다 올리고 내리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 간 관계도 작용하며 그 결과 불평등한 국제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지금 자본들 관여를 하겠지만 특히 봐봐 세계화로 인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위계관계 강화, 불평등 구조 심화 요 문장 딱 가지고 끌고 내려왔으면은 사실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도 작용하겠습니다만 이 지금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자본은 이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이 자본은 무슨 자본이었다? 상징 자본이었던 거지. 물론 이 세 개도 관여를 해. 그치? 하지만 이 지금에서 지금 핀트를 딱 꽂은 건 상징 자본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부르디웨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계화 속에서 그치? 자, 이 자본이라는 것이 또 바탕이 되면서 결국 이 국제 질서가 불평등한 관계가 되는데 이때 자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 가지 쭉쭉 던지다가 마지막에 그래. 그런 상징 자본. 그치? 상징 자본, 명예, 권위, 국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위계가 그치 강화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된다. 자, 그래서 부르디웨는 결국 상징 폭력과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자본과 세계화에 관한 생각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이제 자, 부르디웨의 큰 생각이라면은 요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또 두 가지 개념을 새로 들고 왔네.
상징폭력. 근데 아무래도 상징폭력은 우리가 예상이 좀 가능해요. 뭐 상징 자본을 필두로 한 뭐야? 그래 강대국이 약소국을 때려잡는 그런 어떤 이제 폭력 얘기하니까 맞아?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그지 저기 뭐 짐바브웨 이런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야 씨바야 달러 사라 가져 강매할 수밖에 없다고. 안 그래? 짐바브웨 왜 나지 모르겠어. 어쨌든 나네. 젖밥 나라처럼 보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치? 폭력 때문에 더욱더 뭐야? 강화될 거라고. 불평도 심화될 거다. 그다음에 요 지금 아비투스는 처음 보는 단어 같은데, 그치?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아. 전문 용어 같은데. 보자. 자, 그래서 이 자본과 세계화에 관한 생각, 자 보자. 상징 폭력은요, 지배층의 지배 질서를 피지배층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비가시적, 비물리적 폭력. 비가시적, 비물리적 같은 말 뭐야? 보이지 않는 이렇게 읽어야지.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뭐야? 이런 상징 자본을 바탕으로 한 뭐야? 폭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뭐. 더군다나 지금 위에 상징 자본 던져주고 상징 폭력이기 때문에 이 상징을 그지 다른 상징으로 봤다면 그건 나는 그 생각의 사고 회로가 나 너무 궁금한데. 그치?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자 상징 폭력이랑 지배층 세모로 좀 할게요. 피지배니까 이항 대립이잖아. 그래서 지배층 이, 그치? 자신들의 어떤 지배 질서 또는 지배 관념, 질서를 그치? 피지배층에다가 뭐 한다고? 그래, 받아들이게끔, 수용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치? 자, 그래서 비가시적, 비물리적 폭력으로 예를 들어서요. 자연스럽게 성별에 따른 역할이나 언어, 국가 간의 우월 등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라고. 쌤이 아까 어제 예를 들었던 그런 상황들 전부 다 쌤이 지금 뭐 한 거야? 짐바브웨에다가 상징폭력 가한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치 뭐 한다고? 그래. 뭐 성별에 따른 역할, 그치? 언어, 국가 간 우월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뭐야? 상징적 가치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치? 여기 지금. 맞죠? 짜서, 상징 폭력의 개념 끝났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아비투스, 요거는 우리가 좀 전문 용어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에서 경험한 것들이 체화, 받아들여짐으로써 갖게 된 무의식적 습성이다라고 좀 정의를 했어. 그치? 자, 한 개인이 사회적 경험을 해요. 그러면은, 사회적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달러가 그지 뭐 1,500원까지 뭐 이제 올라가고, 좀 엔화는 지금 뭐 930원, 920원까지 뭐 떨어지네, 그지?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뭐 고점이고, 그지? 엔화는 지금 저점, 이런 식으로 그지?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미국은 조금 뭐 하고, 막 일본만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다고 본인이 경험하게 되면서, 미국 어떻다, 일본 어떻다, 중국 어떻다, 이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의식해서 갖게 된 생각이 아니고 습성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어떤 패턴들 속에서 그치 내가 그죠? 자 의도치 않게 내 머릿속, 내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무언가. 그럼 결국 나는 이 아비투스라는 거 봐봐. 결국에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밖에 습성이라는 게 습관된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한두 번의 경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경험이 계속 좀 반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지? 그러니까 요 경험이 반복됐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이걸 이런 무의식 습성을 해서 그지 경험을 찾아다니진 않을 것 아니야. 이 경험 자체도 결국에는 어디서 나는 봤냐면은 요렇게 오지 않았겠느냐. 그치? 계속 이제 우리 그 지배층이 피지배층에 대해서 그지 미국은 강대국이야 미국의 말을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그지 계속 주의가. 그러니까 의연중에 미국은 그래 강한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이 붙었어. 그럼 당연히 미국이 이겨야지. 미국은 강한 나라니까 미국이 제일 나라니까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중국이 제일 좋은 나라야. 중국의 어떤 언어를 배워야 돼라고 배웠던 만약에 이렇게 상징폭력 좀 당했던 사람은 미국과 다시 중국과 어떤 다른 나라가 붙었을 때 그렇지 당연히 중국이 이겨야지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갖게 될 수 있다. 그렇지 무의식적. 이것도 내 말로 좀 바꾸기를 하자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를 지금 이걸 받아들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그지 바로 이게 아비투스. 그지? 자, 그래서 그는 아비투스와 사회 구조가 서로 영향을 미친대요.
자, 보니까 기득권 세력에서 말하는 기득권 세력은 지배층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언론, 교육 등을 활용한 상징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예측했던 그 내용이 흘러간다는 거야. 결국 자, 이 아비투스란 결국 누가 지배층이 그치 피지배계층에게 뭐 한다고? 그래, 뭐 언론이나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치? 야, 사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미국이 제일 큰 나라가 될 거니까, 우리 교과 과정에 영어라는 과목을 넣자. 이 시절에서 우리가 영어 배우고 있잖아. 만약에 영어가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지배층이 있었다면, 영어가 아니라 뭐가 들어갔겠어? 한자, 중국어가 들어갔겠지. 그치? 어쨌든 그 논리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하는데, 어쨌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지 뭐 하게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정규 우리 그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정규 교육 과정 12년을 그렇게 영어를 배운다고. 그지? 그 과정에서 봐봐 이 경험 뭐 1년 하고 끝이 아니고 10년을 넘게 우리가 경험한다. 무의식적으로 그지? 미국은 바뀌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 봐봐. 그래서 이 상징 폭력을 통해 사람들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들, 여기서 말한 자신들은 주어를 맞춰줘야 되겠지. 기득권 세력, 그치? 지배층,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회구조를 만들어 자본의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비투스라는 게 그치? 우리가 지금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치 중요한 지금 이제 과정인데 이 과정에 뭐가 상징 폭력이 끼어들면서 그렇지 결국 이 상징 폭력이라는 그 주체가 누군데 그래 지배계층 또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얘네들의 입맛대로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뭐야 그래 무의식적으로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의 행동, 사고, 취향은 의식적으로 정해지기도 해요. 내가 뭐 좋은 걸 닦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 그래서 내재화된 습성, 다시 내재화된 습성 같은 말 결국 뭐겠어? 상징 폭력에 의한, 그치? 자, 내재화된 자신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겠지. 그러니까 결국 무의식적으로 정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내가 여기 내재화된 습성이란 뭐에 의해서 결국 이거는 상징 폭력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 봐야지. 이해되니? 그래서 자, 요 과정에 그치? 내재화된 그치 습성 상징 폭력 때문에 내재화된 무언가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치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개념으로 딱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특정 국가 학교에 다니고 그 국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며 서구 문화를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이게 전부 다 뭐라고? 다 지배층들이 만들어 놓은 가스라이팅이다. 상징 폭력.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지배 질서가 재생산되도록 돕는 것이다. 자, 나는 요 문장. 이 지문, 이제 주제통합 2강의 가시문의 핵심 나는 문장 한 문장 찾으려면 난 요 문장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래서 봐봐. 결국에 이 무의식적인 습성을 바탕으로 상징 폭력이 빌드러진 사람들이 그것을 뭐다 옹호하고 고소하면서 여긴다며. 그럼 이 불평등은 해소될까 심화될까? 심화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결국 뭐 해버린다고? 이 구조, 이 질서 속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야. 맞지? 그래서 뒤에 봐봐. 이 문장이 이어지잖아. 아비투스는 개인의 습성인 동시에 자, 요 문장이 좀 말장난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지금 사회지문의 어떤 인문화 개념이라고 볼까? 구조화된 구조이자 구조화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자, 구조화된 구조라는 표현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 자, 구조화된 구조란 결국에는 지배계층의 이 논리에 의해서 개인의 삶이 그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어떤 습성들일 거야. 맞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구조화 지금 하는 구조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자 이번에 자 주체가 지금 여기서 이제 괜히니까 지금 우리가 피동적대 수동적 개념으로 개인을 잡았다면은 이번에 이제 주체는 이제 누구냐면 이제 개인이야. 왜?
이런 지금 구조화된 구조 속에 살아가는 개인이 그 구조를 뭐 한다고? 인정해버리고 강화하고 심화해버린다. 불평등한 구조를. 그러니까 그게 더욱더 지금 그 구조가 그 질서가 더 견고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 그치? 이 사회 구조를 더욱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주체가 돼버린다. 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지금 구조를 만드는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개인이다. 마치 요 말이 요 기업 문장 가야 다음 문장 의미 안 되겠네. 이해되나? 응. 그래서 어쨌든 그는 상징 폭력에 의해 사람들은 세계화가 지배를 위한 통합이 아닌 지배를 위한 통합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야. 이런 저의에 깔린 걸 모른다. 협동과 조화를 위한 통합 이런 긍정적인 것으로 그지 생각하게 돼버리고 결국 이를 통해 무제한 접착제 같은 경우 불평등의 구조가 심화되는 말이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지 결국 불평등의 심화, 고착화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이 상황이 지금 결국에는 우리 브루디의 입장에서 뭐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어? 문제 상황이었어. 그래서 마지막 단에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S1, 2를 제시를 해줘. 그치? 위에 같은 상황이 지금 SP라고 봤을 때 그래서 브루디에가 제안한 S1, 2 한번 볼게. 자, 그는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 국가 권력이 약화되어서 복지제도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 그 다음에 이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 복지제도가 축소되는 것 우려한다는 것 정도야. 그래 피지배 계층 중에 그지 좀 복지 사각지대 놓은 사람들 많습니다. 복지제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약화되고 무섭고 공공 서비스 오히려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강대국, 다국적 기업 등의 기득권 세력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조장해서 국가 역할을 좀 축소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어 그들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지제도가 그것이 축소가 돼. 라는 말은 국가 역할이 축소가 돼. 그러니까 결국 피지배층이 그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지 계속해서 지배계층이 밀어넣는 아비투스의 상징 폭력에 의해서 그지 개개인의 아비투스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기들한테 지금 돈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되는 그지 나라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지지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건 좀 스킵 하겠습니다.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몇 번 찍고 이러잖아요.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몇 번을 찍고 그래요. 되게 멍청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는 지배를 위한 세계화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세계화의 숨은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조금 추상적이긴 해요. 첫 번째 바로 뭐라고? 시민교육. 그러니까 일단은 개개인들이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이거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치? 자, 그래서 깨닫게 해야 돼.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포함하는 국제주의 연대를 조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나라가 특정 나라를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고 그렇지 개인이 포함된 그리고 국가가 포함된 국제주의 연대를 조직을 해서 시장에서 경쟁을 좀 조장하고 복지 축소해서 불평등 심화하는 이런 세계 질서에 그치? 좀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나? 자 그러면은 나학을 읽을 건데 금방 근데 읽었던 요 지금 마지막 단락 내용이 되게 좀 이제 추상적이고 그치?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것을 기든스가 약간 꼬집어요. 야 씨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큰 이제 그래 핵심 가치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지금 이제 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라가 막 돈 주고 그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씨발 패망길이야.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한테 돈을 주고 먹을 거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가 어떻게 돈을 벌고 그지 어떻게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을 교육 훈련시켜야지 라는 얘기야. 요거 사실 지금 상황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지, 그지? 자, 돈만 다 뿌린 얘기. 그러니까, 세금이 존나 아까워. 지금. 쌤, 근데 그건 어차피 안 보여도 쓸 돈이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 지금 악용한 새끼들이 졸라 많다고. 그래서 지금 봐봐. 내가 예로 좀 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랄까.
갑자기 생각이 난다. 그 워딩. 실업급여. 내가 좀, 그러니까 돈을, 정부가 우리 국민한테 돈 납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실업급여라는 말이 뭐고, 얘들아. 말 그대로. 실업했으니까 국가에서 돈 주겠다는 건데, 그걸 악용하는 새끼들이 한 석 달 일하고, 또 한두 달 또 실업급여 받아 타먹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횟수가 제한이 없었대. 그제 이제, 부랴부랴 이제 횟수 제한 좀 생긴 것 같은데, 이걸 악용한다니까? 나라에서 일자리를 주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실업급여 같은 거 주니까 씨발 일하는데 돈 주네? 이래버리고 일을 안 한다고 사람들. 그러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그렇지. 거지. 제도가 잘못되지. 아니야 제도도 잘못됐어. 왜냐 횟수 같은 것도 또 금액 같은 것도 제한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제도상에 실패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지. 계속 고쳐야지. 그래서 계속 고치는데 그런 이 틈새들을 악용하는 새끼들이 아직 졸라 많다. 맞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됐어. 그래서 무작정 돈 주는 것보다 나는 그래서 실업급여가 아니고, 진짜 그냥 일자리를 그냥 주면 주지. 나라에서 왜 실업급여 왜 주냐? 근데 솔직히 제도도 조금 난 잘못했다 본다. 자기가 일 그만두고, 물론 뭐 회사가 막 망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면은 내가 실업급여 주는 건데 뭘 하겠냐? 안 한다.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왜 주냐 이거. 안 그러니? 그런데 실업급여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줘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구직을 할 수 있고 좀 더 구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사람들 만약에 100명 있으면은 만약에 상원이가 말한 사람 8할 정도 될 거야. 그지? 근데 한 1, 2할 정도는 분명히 뭐 한다고? 그래, 구직 활동 안 해요. 이런 1, 2할들한테 난 주는 돈들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지? 이것도 걸러내기도 사실은 만만찮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뭐 심사할 거야? 면접 볼 거야?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해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괜히 그럼 20%는 나머지 8할의 사람들, 그치? 정직하게, 그치? 자기 개발하고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이 쌤한테 욕 처먹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욕하고 싶은 8할이 아니고 요 2할에 해당하는. 그치? 내가 주변에서 봤단 말이야. 내 친구들 중에 이렇게 노는 것들. 이래. 야, 올해는 한 10월, 11월까지만 일하고 실업급여 한 석 달 나오거든? 그거 가지고 그냥 또 한두 달 좀 놀고 벌어둔 거 있으니까. 그러고 또 뭐 다음 또 구하지 뭐. 이래.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줘야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지. 돈만 준다고 다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돈을, 그리고 솔직히 나는 그 8할도 그거 내역이 필요하다고 봐. 네가 그거 어디에 네 자기 개발 어디 영역에 어떻게 썼는데 소비했는데 그거 난 다 제출해야 된다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라 돈 준다? 그냥 씨가 그냥 막 퇴직하고, 그지? 퇴직급여한다. 실업급여 받고 이렇게 노는 거야. 잘못됐지. 아무리 자기 삶이라고, 그죠? 나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씨발. 내가 작년에 세금 얼마 낸지 들으면 깜짝 놀란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 어쨌든 간에, 자, 나를 한번 읽어. 그래서 기든스는 세계화를 근대성의 확장이라고 하죠. 어쨌든, 자, 나는 세계화를 폭력,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대성이 넓어져. 근대적인 성질을 뜻하는 근대성은 신과 관습 중심의 전통적 원리죠. 이제 신과 관습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묶읍시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뭐 한 거라고? 벗어난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신이나 관습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고대 중세 시와 같은 저 전통적인 어떤 원리라면 이제는 봐봐. 개인의 자유, 합리, 과학, 이성 중심으로 변화하는 걸 우리는 이제 근대성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일상적 삶의 영역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막 거창한 국가적 차원, 그치? 국제적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아주 좁은 차원에서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비교함으로써 다음 자 세계화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 세계화랑 결국 이제 근대성 그제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봐봐. 자 우리의 삶, 우리 예시하려 과거에는요 시간 측정을 위해 자연물과 관련된 공간이 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그 마을 어귀에 나무가 큰 한 그루가 서 있어. 거기 내가 서 있으면은 자 이렇게 지금 그림자가 딱 지는 각도를 보고 아 지금 몇 시쯤 됐구나 이렇게 판단했다고 전통사회. 그치? 자 그런데 이제는 자 우리가 꼭 그 마을에 어귀 가야 돼?
안 가도 돼. 그지? 왜? 시기가 있고, 그지? 국제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지구적 시간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 그지? 원시사회처럼 뭐 나무나, 그지? 해. 이런 걸 굳이 사용 안 해도 시간 측정이 어디서든 가능하다. 다음. 자, 또한 삶의 영역이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뭐다? 그래, 옛날에는 우리가 뭐 서로 이제 뭐 소통하고 교류하려면 직접 만나고 그지 이렇게 뭐 했어야 돼. 근데 이제 지금 뭐해? 온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그지 시공에 우리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합니다. 즉 삶의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장소 귀속 탈피로 인해 자 장소 귀속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건 뭐야 전통적인 요소였겠지. 근데 탈피가 붙었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근대성이고요. 사회적 관계가 지역적 상호작용. 그래서 지역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전통적인 거였다면 여기서 탈피 또 그지 벗어나 자 매우 넓은 공간에 걸쳐 재구성되더라는 게 그지. 어쨌든 자 지역 다시 전통 사회와 근대 사회의 어떤 비교라고 보면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 어쨌든,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세계화를 또 어떻게 해? 자, 보자. 그는 이 근대 사회의 특징을 제조된 위험이라고 보았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되게 지금 이제 자, 양면적으로 좀 얘기를 하거든, 봐라. 이를 외부적인 위험과 구분했는데, 외부적 위험이란 일단, 자,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한 거야. 그럼 어쨌든 인간 행위와 무관한 게 어떤 자연 발생적인 것들. 그래서 오른쪽에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것, 자연재해와 같은, 그치? 인간이 통제하기가 어려워.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 이제 제조된 위험이라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이양대립이잖아. 그치? 행위와 무관 반대는 뭐야? 행위와 유관한 거야. 인위적인 거지. 아니, 그 다음에, 자, 만든 환경에 대한 위험으로 그는 제조된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은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 결과. 그래서 먼저 부정적 결과부터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막 전 세계 떠들썩한 것이 미국 이란 전쟁 있잖아. 민주주의에 토대한 이 국민국가 정치 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영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내세운 명분이 뭐야? 그래, 자국의 뭐 수호라는 거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라고 맨날 주장하잖아. 그 과정에서 계속 뭐야? 군사력, 그지? 증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 뭐였다? 핵무기 개발하는 타국, 그지? 이란을 막 이렇게 또 침략해서 그지? 막 때려 부수하고 있단 말이야. 전쟁 발발했잖아요. 자, 발생하고 있다. 즉 뭐야? 그럼 부정적인 측면부터 얘기를 했다. 자, 또한, 자, 분업의 원리에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수많은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만들고 결국 이제 이 전쟁이라는 또 이제 이 상황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우리가 뭐 무역 교역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해협이 그지 이렇게 막 이제 뭐 공세를 당해버리니까 무역이 잘 안 돼가지고 수출이 잘 안 되고 뭐 가격이 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에도 전이 옮아갈 수 있게끔 만들게 되는. 어쨌든 간에 지금 결국 이런 자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결국 뭔데? 제조된 위험인 거야. 맞지? 응. 자, 그러니까 아까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뭐야?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붙여줘요. 자, 보자. 하지만 그는 이러한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자, 다시. 그래서 세계화에 의해 정치 민주화가 촉진.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으로 후진 나라였는데 세계화 근대성에 의해서 그렇지. 저게 좋은 체제네. 우리도 돈 받자. 하면서 우리도 사실 어때? 우리 사실 이렇게 지금 자 민주주의를 이룩한 지 불과 50년. 안 그렇습니까? 50년 안 되지 사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독재 민주화, 그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이런 체제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서 자, 이런 지금 제가 정치 민주화가 촉진되어서 독재 체제에서 벗어난 국가들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예요. 그다음에 또 서구의 부양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들도 경제 세계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 사실 그래서 우리 봐. 60, 70,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잘 산 나라는 아니었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그렇지 특정 어떤 산업에 우리가 집중한 결과 지금 세계 뭐 경제 10대 대국 아닙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지금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자 세계화라는 것, 그치? 자, 누구였더라? 기든스라는 사람에게 세계화라는 것은 근대성하는, 그치? 이런 것과 연결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전통사회와 좀 이제 비교를 좀 했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제조된 위험이라는 것. 어쨌든
어쨌든 제주된 위험이란 물론 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치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서 어쨌든 만약에 이 제주된 위험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에 의한 우리가 그 결과를 이거 뭔가 좀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치 예방을 좀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요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돼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큰 뭐 이제 그림에서 그지 그냥 뭐 주변 부분의 어떤 이제 이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지금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그는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서 자 생긴 위험 이제 좀 마이너스지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 시장 자유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너 개인 복지 우선 최우선 삼는 복지주의 너 제3의 길을 제시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제3의 길이란 우리가 아직은 요 워딩만 보고는 좀 추상적이죠, 그지? 그래서 기든스는 제3의 길을 뭐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자 일단 그 첫 번째, 자 그는 국가들이 물질적 지원보다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사회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 아까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돈을 얼마나 주고 그지 먹을 걸 얼마나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지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사회 투자 국가라고 하는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분배나 해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이나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이 요구가 좀 높아졌단 말이야. 이에 맞춰서 다시 어떤 특정 계층에게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잘 사는 방법을 취득하기 없게끔 만드는 게 그게 지금 궁극적인 뭐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기든스의 입장이 조금 더 나는 와닿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 주도권을 정부가 갖고 민간 기업보다 공기업이 비중이 높은 구혼합 경제 체제보다는 시장 정부도 어쨌든 적절하게 균형을 좀 맞추고 있고 민간 기업, 공기업도 그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공익과 우리 사기업들, 시장 경제가 모두 활성화되는 신혼합 경제 체제를 도입합니다. 신혼합 경제 체제. 자,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러한 체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들을 바탕으로 그냥 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방적 복지. 그지? 예방, 선제 이런 말 뭐야? 그래, 일 떨어서 진짜 굶주리기 전에, 그지?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만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지? 역량을 좀 갖출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지? 그런 복지가 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생산력 증대를 통해 물질적 풍요를 실현하려 했던 옛날에, 그지? 해방의 정치가 아니라, 만나 그 옛날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이제 국가 체제가 아니고, 다시 아까 봐봐 삶의 질이나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그지? 그래서 정신적 가치 어떤 고향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거지. 행복적으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이제는 정신적 가치의 고향,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예방적 그지 복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결국, 이런 국가가 사회투자 국가라고 말하면서 삶의 정치를 바탕으로 근대성의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화란 근대성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그렇지? 여기 있는 것처럼 제조된 위험이라는 것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 시대에서 말했던 그지 극단적인 어떤 체제, 그지 이런 것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맞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과학기술 질문은 쉬지 말고 바로 해버립시다. 자, 오늘 요거 과학기술 주제통합 3강의 과학기술 질문은 철저하게 증감정 보여놔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은 먼저 읽어와 주셨다면은 쌤처럼 지문 좌우측에 뭐가 적혀 있어야 돼? 봐봐. 이런 지금 비례관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이거 무조건 써먹힌다, 얘들. 알겠지? 자, 어쨌든, 요거 3강, 가 지문 한번 읽어볼 건데,
요건 또 우리 일상의 지금 이제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볼게. 1문단. 생수병이나 차주전자의 내용물을 따를 때 내용물이 용기의 바깥면을 타고 흘러서 당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너희도 뭐 물 따르다가 그지? 물 쏟아가지고 흘려가지고 엄마한테 그지? 뚝배기 깨지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왈칵 따를 때는 잘 쏟아지던 액체가 결국 이제 거의 다 따를 때쯤 되면 그치? 이제 이 용기를 타고 막 흐른단 말이야. 바깥면을 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우리가 차주전자 효과 또는 드리블링이라고 같은 말 부르겠대. 쌤 편의상 이제 드라고 그냥 부를게. 알겠지? 응. 자, 어쨌든 밑에 그러면 이제 봐. 우리가 이렇게 1문단에서 이런 현상을 소개했잖아. 그럼 상원아,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 뭐가 중요하다고? 이유요. 그렇지. 이유가 궁금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왜와 같은 그치 이런 질문들을 띄워주고 가시면 과학기술 질문은 읽기가 매끄럽다고 해서 늘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단 봐. 그래서 차주전자 효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2010년. 이게 그래서 격세 시간. 이게 그래도 보통 이제 연구 얘기 나와도 기껏해야 뭐 1990년, 그지? 뭐 2000년 이랬는데 2010년, 씨발 2020년대 연구도 나오겠다. 좋겠다. 세계는 더 이제 더욱더 복잡하고 다변화되는데 2020년대 연구는 얼마나 빡센 연구겠느냐. 좋겠어. 어쨌든 간 디에즈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병이나 자 원인 이유 그치? 자 가상한 대답했던 자 병이나 주전자 주둥이의 젖음성이라는 것 이게 아마 핵심 뭐가 되는 것 같니? 변수 그치? 자 이 현상은 점성과는 또 무관하다. 그러니까 점성제 얘기 나오면은 사실 요거는 뭐 젖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차주전자 효과에 대해서는 큰 관여가 되지는 않는 거지. 변수다. 어쨌든 자 젖음성은 고체 표면에서 액체가 잘 퍼지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 우리가 이 테이블이라고 하자. 고체 테이블. 그럼 여기 우리가 물을 딱 부어요. 그치? 자, 물 부으면은 물이 요렇게 그냥 맺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치? 또는 물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자, 널리 퍼지면 이 모습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퍼지는 정도라는 자 젖음성의 개념. 자, 그 다음 이때 젖음성이 클수록 자 리을수록 나오면은 뭐라고? 과학기술집에서 리을수록 나오면은 증감 정도. 제발 반비례 비례, 그치? 또는 간단한 수식 계산식들은 좌우측 여백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젖음성이 클수록이니까 젖음성이 당연히 뭐가 돼? 변수가 되겠네, 그치? 클수록 액체는 고체 표면에서 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건 말장난인 것 같아. 퍼지는 정도가 뭐니까? 젖음성이니까 당연히 젖음성이 크다는 것은 퍼짐의 정도가 크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하고 갈게. 알겠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표현은 자, 젖음성이 큰 정도는 보자. 젖음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하고 젖음성이 낮은 정도를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 친수성이다라는 것은 널리 퍼지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자, 친수성은 이렇게 그치? 넓게 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성은 넓게 퍼지지 못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리는 그런 이제 물의 어떤 이제 형체겠지. 그래서 이때 물에 대한 다시 디에즈 연구팀은 요소 1번 변수, 그 다음에 젖음성 V2, 자 주둥이 가장자리 곡률 V3, 액체 점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 내가 V4라고 표시는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위에 젖음성이란 이 현상, 이 차주전자 효과랑 점성과는 좀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맞아 익스큐즈 해도 될 것 같네. 어쨌든 자 따라서 자, 이게 봐봐 이탈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럼 다시 이 지금 V1부터 3까지의 변수를 통해서 뭐를 지금 파악한다고? 이탈각이라는 걸 파악한대. 그럼 여기서 이 이탈각이라는 걸 우리가 왜 파악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태경아 뭐 때문에 우리가 이탈각 파악해야 돼? 밑그림 그린 거 1문단에서 빌드업 친 걸 잘 봐야 된다고. 뭐? 차주전자 효과. 드리블링 요거 때문에 우리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2문단 중간에 이제 나오진 않을 것 아니냐. 결국에 떡밥 던졌으니까 이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이제 개념을 또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 차주전자 효과, 드리블링, 그치? 요게 지금 자꾸 머릿속에 있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봐라. 그래서, 일단, 이 그림 1과 같이 주둥이에서 이탈하는 액체가 연직선이라는 게 지금 끝에 뭐 개념은 나오겠지만은, 우리, 개념의 중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뭐, 바닥과 수직을 이루는 선이라고 보면 되겠지. 어쨌든, 자, 이때 보니까, 자, 보자. 일단 연직선과 이루는 각을 이탈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이 연직선이라면 그렇지 자 액체가 지금 이렇게만 해서 싹 쏟아진다라고 하면 요게 이탈각인 거야. 자 이렇게 이탈각이 또 이제 리을수록 나왔다. 작을수록 착주전자 효과 즉 드리블링이 커진다라고 나와. 그럼 다시 이탈각하고 착주전자 효과 드리블링이 지금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다. 그렇지? 그럼 어쨌든 자 앞서 우리 지금 봐봐 체크했던 변수 1, 2, 3 있지? 얘네를 지금 각각 뭐야? 이탈각하고 연결할 것 아니냐? 그럼 결국 이탈각을 지금 매개로 해서 뭐? 드리블링 이거지? 착주전자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거 지금 보자는 거예요. 보자고. 자 보자. 유속부터 간에 V1. 자, 유속이 충분히 클 때는 이탈각이 90에 가까이 유지된다는 건 지금 뭐야? 쫙 우리 그제 화단에 물 뿌릴 때 그치? 물이 쫙 이렇게 거의 직선을 뿜어 나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이탈각은 뭐 90도가 된다는 말이야. 맞아? 자, 근데 유속이 줄어들면 이탈각 감소니까 유속과 이탈각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그럼 다시 3번 유속과 드리블링은 무슨 관계야? 유속과 이탈각이 비례. 다시 정비례 관계. 반비례. 그치? 요게 돼야 돼. 맞아?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지금 막 이탈각을 먼저 던져주고 이 이탈각의 변수들을 순서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에 지금 뭐야? 요거 얘기하자는 거야. 유속과 드리블링이 있고 그 관계.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안 적고 보면은 물론 뭐 찾아내서 그지 문제 푸는데 뭐 이상 없겠으면 오래 걸린다고. 우리 안 그래도 비문학점 읽을 때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런 것도 시간 많이 줄여. 자, 뒤에서 연구팀의 실험에서 주둥이의 젖음성이 클수록 같은 유속에서 액체 이탈각이 작아졌다. 자, 봐봐. 같은 유속이니까 요건 이제 뭐야? 상수야. 요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젖음성은 자, 아까 우리 V2였거든? 자, 보자. 자, 젖음성이 클수록 이탈각은 작아졌다니까 반비례 관계잖아? 그럼 자, 태경. 젖음성과 드리블링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치? 그렇게 해야 돼. 요걸 물어보네, 자. 아니, 자, 그럼 어쨌든, 이 젖음성과 그치? 드리블링이 지금 뭐다? 이게 지금 비례 관계라면 친수성일수록 뭐가 잘 일어난다? 드리블링이 잘 일어난다. 그치? 소수성일수록 드리블링이 일어나지 않는다. 착수전형 효과. 즉, 물이 막 질질 흘러 새는 그지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주둥이에, 자, 그러니까 뭐 그런 주전자를 만들 때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네. 다음. 자, 그래서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이 아까 우리 V3였거든? 자, 그래서 젖음성 V2. 곡률 V3인데, 자, 근데 곡률은 다시, 곡률 반경, 여기 지금 주둥이에 그지 곡률 반경 있잖아, 그치? 요 놈의 반비례한대요. 그래서, 자, 다시, 곡률이라는 친구는, 곡률의 반경하고 반비례 관계인데, 여기서 다시, 곡률 반경이 큰 주둥이 가장자리는 당연히 곡률 반경이 크다면 요렇게 생겼겠지. 그치? 크고 둥글자. 맞아, 둠하고. 자, 그래서 둥글지만 곡률 반경이 작아. 그럼 어때? 되게 날카롭잖아. 그렇지? 그래서 얇고 날카롭다. 이건 이미지화 시키면 돼요. 다음. 그래서 어쨌든 액체가 일정한 속력값보다 느리게 흐를 때 유속이 좀 낮을 이런 뜻이야. 자, 어쨌든 액체가 주둥이의 가장자리에서 휘어진 곡면을 따라 벽을 타고 흐르지만 액체가 일정한 속력값보다 빠르게 유속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주둥이 가장자리에서 뭐 이탈한다니까 이탈각이 커진다 이런 뜻이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는 액체가 주둥이에서 주둥이 아래쪽에 가장자리 곡면을 타고 이동할 경우 액체를
주둥이 가장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원심력이 유속이 빠를수록, 자 봐봐, 원심력이 문장에 주어야 맞지? 그리고 유속이 빠를수록 밑에 서술을 바로 보세요. 더 크게 작용. 근데 이탈하게 하려는 원심력이잖아. 그럼 사실상 이 원심력은 무슨 각이라고 바꿔 읽어야 돼? 이탈각이라고 읽어야지.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이탈각, 유속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였으니까 그걸 익숙해주고. 자, 그럼 뒤에 주둥이 가장자리 봐봐.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이탈각은 뭐하다고? 커진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해되나? 그래서 자 결국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뭐가? 이탈각이 커진다. 근데 아까 자 곡률하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곡률과 이탈각도 이제 비례관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다시 상원. 자 곡률 반경은 드리블링하고 무슨 관계라고? 곡률 반경은 드리블링하고 비례관계예요. 맞아 이렇게 가요. 이해되나? 그럼 다시 자 곡률은 여기 뭐 적어놨기 때문에 보이겠지만 곡률은 드리블링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 맞죠? 이렇게 써도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럼 지금 뭐야? 차추전자 효과 드리블링을 뭐 강하 또는 뭐 약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어쨌든 액체의 점성은 자 점성은 V4였는데 큰 의미 없다 했거든. 그래서 액체 끈끈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점성이 클수록 끈적끈적하니까 잘 안 흐를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제 뭐 젤리 같은 거 우리가 쭉쭉 짜먹는 거 있을 때 그렇지 젤리가 점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눌러야 막 올라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있노 종이에 뭐 넣어 먹는 물 같은 거 없나? 예를 들어서 카프리선 같은 거 있다라고 하자. 걔네는 뭐 액체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가 뭐 딱 빨아당기고 이제 쑥쑥 나온단 말이야. 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뒤에 이제 연구팀의 실험에서 액체 유속과 주둥이의 저점성을 역시 또 같게 한 두 대상. 변수가 같으면 상수라고 해야 되나? 알겠지? 상수 신경 쓰지 마라.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자 유속이랑 저점성이 같으니까 점성을 다르게 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럼 점성 큰 변수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점성은 따로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차주전자 효과를 막는 방법을 모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자 주전자나 병의 주둥이에서 일정한 값 이상으로 액체 속력을 유지도 당연히 V1 유속을 빠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 드리블링 효과는 어때? 작아질 것 아니냐? 맞아? 자, 다음 두 번째. 자,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을 감소시키는 것도 자 곡률 반경을 감소시키면 뭐 되겠어? 드리블링 효과도 감소할 것 아니냐? 물 안 흐른다고. 이런 목적으로 와인병에 끝에 꽂는 와인 따르개는 주둥이 가장자리 곡률 반경이 작은 그 와인 따르개 같은 경우에 되게 뭐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는데 되게 좁아 그 입구가. 그러니까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느려도 드리블링이 잘 일어나지 않다. 효과적인 방법은 물에 대한 저점성이 뭐 해야 되겠어? 저점성 이 큰 놈 작은 놈 작은 놈 그래 다 나왔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적어도 중간 정도는 쌤이랑 꼭 약속해 주세요. 쌤 지금 너무 족밥이라서 안 적어도 되겠던데요. 그래도 적어 얘들아. 그렇게 적어야 실전에서 언제든 그냥 나온다고. 그치?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일관적이진 않잖아. 그치? 언제나 적으세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초소수성 재료로 그지? 소수성 재료로 만들면 뭐가 안 일어나? 그래 차출된 효과 안 일어나. 그래서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나글인데 나글도 보니까 이거 지금 뭐 저점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뭐 각도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것도 자 보자. 이 나글 바로 읽을게. 그래서 물방울을 매끈하고 마른 금속면 위에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어떻게 된다고? 동그란 형태. 그치? 그런데 유리면 위에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넓게 퍼져.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고체 표면에 액체가 잘 퍼지는 정도 우리가 저점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저점성이란 일찍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에 의해 연구가 되었는데 그는 기체 중에서 고체 표면에 액체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 어디겠어요? 그림상. 요 점이겠지. 그치? 이게 지금 고체,
액체, 기체일 거 아니야. 요 세 개가 다 만나는 지점 여기서 그치? 자, 이 고체 액체 간의 경계면 요거 하고 그다음에 액체 기체 간의 경계면 그치? 요거 하고 계산한 요 세타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연어를 우리가 접촉각이라고 할 건데 접촉각이 작을수록 일수록 또 나왔다. 자, 고체의 액체에 대한 저등성이 뭐하다고? 크다. 그럼 다시 이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니? 무슨 관계야? 여기 점점이면 그것과 반비례. 반비례.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내면 안 된다고. 쌤, 접촉각은 결국 또 뭐와 관련이 있다? 드리블링. 그죠? 왜? 이 자리에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드리블링. 즉, 접촉각이 클수록 물은 뭐야? 섭준화 효과가 덜 일어날 것이고. 그치? 접촉각이 작을수록 뭐가? 드리블링은 더 잘 일어날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붙여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실례로 기체 속에서 적은 양의 액체 한 방울을 고체면에 떨어뜨렸을 때 그림이처럼 액체 고체가 접촉하는 면이 반지름 R인 원을 이룬다고 해보자. 가정. 자, 접촉각의 세타가 10도면은 액체가 고체 표면에 10도라는 것은 되게 되게 작은 값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물방 이렇게 누워있다는 거야. 맞지? 자, 상태이지만 만약에 접촉각이 150도니까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물방울이 뭐였다는 거야? 이렇다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때는 지금 뭐 한 거라고? 그래. 자, 반지름이 그치? R보다 훨씬 큰, 그치? 자, 어딨나? 저쪽에 150도면은 액체가 반지름이 R보다 큰 구에 R의 일부가 잘린 채 둥그런 모양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미지화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고체편에 달라붙은 상태. 그래서 전자는 우리 10도, 세타각이 10도일 때 저등성이 큰 상태. 저등성이 크다는 건 지금 무슨 뜻이라고? 드리블링 효과가 그지? 잘 일어날 수 있는. 후자 150도. 자, 세타각이, 이 접촉각이 큰. 자, 우리 후자는 저등성이 작은 상태니까 드리블링이 잘 안 일어나. 그치?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블링을 또 이런 지금 여러 변수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런 지금 액체와 고체가 이루는 어떤 각,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동일한 액체라도 어떤 고체면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접촉각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던 영은 자, 표면 에너지의 차이에서 접촉각이 달라진다는 결론에 도출했다. 자, 여기서 그럼 결국 표면 에너지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 이거 그렇지? 그리고 접촉각이라는 게 결국 결과치가 되겠네. 그럼 다시 이것도 접촉각을 또 결정하는 변수로 표면 에너지니까 저 표면 에너지도 결국 또 드리블링의 큰 변수가 되는 거야. 좀 멀리 있는. 이해되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표면 에너지 라는 것이 또 뭔데? 보자. 일단 차이에서 접촉각이 달라진. 자, 보자. 표면 에너지는요, 성격을 달리하는 물질의 경계에서 경계면의 면적을 결정짓는 에너지로 고체, 액체 간의 표면 에너지. 자, 고체, 액체. 우리 지금 기입주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체, 기체 간 표면 에너지. 고체, 기체니까 그렇지?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네. 그렇지? 그 다음에 액체, 기체 간 표면 에너지. 요 노란 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 색깔상.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부피의 물질은 가능하면 표면의 면적을 줄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학기술 좀 읽을 때 보면은 항상 우리 이 세 개는 어떻게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멀리 퍼지면 너무 넓어지니까 관리할 게 너무 많잖아. 그지? 뭐 하는 게 좋아? 작아. 움츠러드는 게 더 좋다고. 왜? 좁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관리하기가 용이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항상 혼돈의 카오스에서 그지? 안정의 어떤 질서로 가고자 하는 그런 원리가 지금 반영된 건데 그 설명을 지금 스킵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부피의 물질들은 표면의 면적을 뭐하는 줄이라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 자, 그럼 결국 이제 표면 에너지 지금 던지고 그치? 표면 면적을 줄이라는 성질 아마도 요것을 지금 고려한 그치? 자, 에너지가 표면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니 표면 에너지는 경계면의 면적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걸 지금 숫자로 바꿔놓은 거란 뜻이야. 같은 말 넘어갈게. 다음. 표면 에너지는 물리적으로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의미해서 그 단위는 제곱미터당 줄을 쓴다고. 1제곱미터다. 근데 여기서 요 문장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더 많을 것 같거든. 봐라. 표면 에너지가 1제곱미터당 줄이라는 것은
경계면 면적을 1제곱미터를 잡아. 분명히 아까 위에서 표면 에너지 뭐라고? 줄이라는 성질이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뭐? 이 지금 자 1제곱미터당 줄이란 이 표현이 1제곱미터를 뭐 하는데? 늘리는데 1줄의 에너지가 요구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 여기서 약간 뭐가 벙찐단 말이에요. 왜? 선생님, 아니 아까 표면 에너지는 줄이라는 성질이라고 했는데 왜 표면 에너지라는 것을 늘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 이렇게 정의를 합니까? 당연히 자 줄이라는 건 당연한 지금 원리야. 그지? 자 당연한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둬도 얘는 줄어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줄어들려고 하는 놈을 뭐 해놓으면은 자 우리가 약간 뭐 해놓으면 늘리면은 다시 그지? 그 상태로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줄어드는 걸 측정할 수는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지금 뭐야 줄어들려는 성질에 반하는 늘림의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은 아 이건 줄어들려는 힘이다라고 그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고무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고무줄 탄성력. 맞지? 그래서 어쨌든 결국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줄어들려는 이 성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정도로 보자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측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위한 기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은 이거 지금 자 좀 다른 범주라 할지라도 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왜 줄이려는데 줄이는 성질은 반영한 값이 늘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값으로 정의됩니까? 물어보진 않는다. 이건 과학 시간에 뭐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표면 에너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표면적이 줄어들려는 성질을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지? 그래서, 자, 1제곱미터당 줄이라는 요 표현, 아니, 반대로. 은, 그치? 자, 우리 제곱미터당, 그치? 자, 우리가 늘리려면은 1줄이 필요합니다. 1을 바탕으로 얘가 우리가 이만큼 지금 이렇게 늘리면 이만큼 줄어들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한 값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지? 자 다음 마진 그래서 A 달라. 그래서 그림 2처럼요 고체면에 부착된 액체 방울과 관련해서 액체 기체간 경계면 스몰 a 그 다음에 고체 액체간 경계면 스몰 b 그 다음에 고체 기체간 경계면 스몰 c라 자 이렇게 자 접촉하는 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액체 방울이 충분히 작아서 중력에 의한 효과를 무시한 상태. 어쨌든 중력의 효과를 무시한 상태라는 용어는 지금 뭐야? 변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과학기술 잘하는 친구들이 이런 변수들을 잘 걸러내. 진짜 변수와 가변수를 잘 걸러낸다. 알겠지? 자, 이때 고체 액체간 표면 에너지가 고체 기체간 표면 에너지 우리가 이거는 기호로 좀 표현하자. 자, B가 C의 표면 에너지와 같대. 그러면은 접촉각은 몇 도가 된다고? 90도가 된대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표면 에너지 비교를 할 건데 B와 C가 같다. 그러면은 접촉각이 90도가 된다. 자, 그래서 반구를 딱 이룬단 말이에요. 이런 방구에서 좀 찌르는.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고체 액체 간 표면 에너지 B가 고체 기체 간 표면 에너지 C보다 작아지면 즉 뭐야? 이 말은 곧 뭐야? 줄어들려는 그지 어떤 성질 이렇게 읽어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말은 곧 이제 자 아까 그림체 보면은 요게 B였고 요게 C였어, 그렇지? 자 근데 B가 C보다 작아졌다라는 말은 그렇지? 자 결국에는 이게 지금 뭐 하겠다? B가 지금 C보다 작아졌다. 고체액체간 경계면의 면적은 늘고 즉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더 퍼진단 말이지. 맞지? 자 그러면서 고체액체간 경계면의 면적은 B는 넓어졌지만은 C는 줄어들었잖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액체 방울이 고체면 위에 퍼지면서 접촉각이 뭐야? 90도보다 작아져 0에 가까워 수렴된다. 즉 다시 자 뭐가? B가 그치? C보다 작아지면 접촉각이 90도보다 작아진다고. 맞아? 당연히 90도보다 작아지니까 이건 지금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래 쭉 누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퍼진단 말이지. 그치? 쌤 근데 B가 C보다 작아졌는데
왜 얘가 더 넓어졌습니까? 아까 위에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표면 에너지랑 다시 뭐라고? 줄어드는 성질이야. 그치? 줄어드는 성질인데, 표면 이 성질을 반영한 뭐? 요 값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거지. 이게 지금 늘는데 필요한 지금 힘이 지금 뭐야? 작아졌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자, 얘는 그만큼 지금 뭐야? 널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옆으로. 요거를 지금 잘 생각해 줬어야 돼, 요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대 얘기도 또 나오겠지. 그럼 다시. 자, 이번에는 누가? 자, 반대로. B가 C보다 커지면.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뭐야? 그래. 줄어드는 성질, 그 다음 늘때 필요한 힘인데, 이게 더 B가 더 커진대. 그치? 당연히 뭐야? 또 쪼그라들 것 아니야, 얘가. 그럼 이제는 누가 더 작아지는 거야? B가 더, 그치? 작아지고. 맞나? C는 더 넓어진단 말이야. 동그래지겠지, 물방울이. 구의 형태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90도보다 커져 180도에 가까워진다고.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어. 다시 결국에는 자 저점성, 그치? 자 접촉각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접촉각이 가장 작은 누가 요 90도보다 작아지는 것이 두 번째 케이스일 때, 맞지? 그때 저점성은 가장 크기 때문에 드리블링이 가장 많이 일어날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자 90도인 B랑 C랑 같을 때 90도일 때는 그치? 얘가 막 2등일 것이고 B가 C보다 큰 180에 그지 거의 다 수렴할 정도면 그치? 이때는 지금 뭐 드리블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수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순서대로. 맞지? 자, 어쨌든 간에 어떤 고체 물질에 대한 물의 접촉각이 0에서 90이면 우리가 그 물질을 친수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아, 이것도 지금 보다. 이게 또 기준을 또 나누는 보다. 그지? 뭐였어? 150.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래서 0에서 90 사이면은 친수성이 있다. 친수성이 있다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래, 이 친구는 드리블링 잘 일어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90에서, 자, 우리 딱 90에서, 180 사이면 이제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할 건데, 이 안에서도 150에서 180, 그치? 자, 사이면은 초소수성이라고 하겠대. 그치? 얘 거의 드리블링이 일어나지 않는 거겠지. 어쨌든 표면이 특수하게 가공된 테플론에 대한 물의 접촉각은 150이 남고, 테플론은 뭐다? 초소수성, 이렇게 같은 층이. 그 다음에 어디 있나? 반면에 은에 대한 물의 접촉각은 딱 90이래. 그럼 얘는 딱 친수랑 소수 딱 중간에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드리블링의 효과가 맞아 절반 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적 잘 닦인 유리에 대한 물의 접촉각은 지금 뭐라고? 10도 이하니까, 그지? 유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그래, 드리블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맞지? 예. 자, 요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가나 지금 이제 쌤이 필기한 거라고는 사실 요거 하나 이해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 전부 다 증감 정보에 의한 더 조합들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만 잘해주시면은, 특히 과학기술 중에 이렇게 나오면 훨씬 편해져. 그렇지? 우리가 원리에 대해 기술이나 그치 더 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원리 과학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상세 설명이 나올 때는 좀 이제 벅찰 수 있는데, 이런 그냥 단순 증감 정보들의 어떤 나열일 경우라면 이것들만 잘 찾아 나가면 된다고. 다만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지금 봐봐. 내가 아까 우리 가짐을 읽을 때 이런 좀 공통 변수들을 축으로 했다고. 결국에 우리가 진짜 궁금한 드리블링, 그치? 차추전자 효과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또 무슨 또 관련성이 있었는지, 그치? 이런 변수들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적어두고 보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렇지? 이거 솔직히 지금 여기 내가 드라고 적어놔서 그렇지. 안 적어도 이탈각하고 드리블링이 반비례 관계니까 유속과 반비례 관계, 저점성과 비례 관계, 공률 반경과는 또 이제 무슨 관계다? 공률 반경과는 반비례 관계. 이렇게 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공률과는 무슨 관계? 또 비례 관계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알겠나? 자, 그래서 오늘 1, 2 상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다시 내일은 모의고사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정고 학생들은 월요일에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내일은 집에서 4시간 하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가가지고 쉬고 갑니다. 알겠죠?